경기 침체 위험, 내년 경제 성장 또 하향 조정됩니다. 혹독한 경기 침체 다가온다. JP모건부터 아이칸, IMF, 혹독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죠. 심한 경기 침체의 확률 50%가 넘는다. 하지만 연준은 침체 신경 안 쓰고 계속 긴축을 하겠다. 침몰하는 듯 보이는 이 세계 경제, 증시도 폭락을 할까요? 제가 올해 초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나스닥의 연봉이에요. 이거 하나에 1년짜리라는 거죠. 올해 초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현재 연봉 차트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증시 예상 시나리오 바뀐 게 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수정 가능성도 같이 알아볼게요. 제가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10월이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금리와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돈의 가격,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죠? 예금 이자도 올라가지만 대출 이자도 올라갑니다. 대출을 썼던 기업, 가계, 상환 원리금이 늘어나면서 빚에 허덕이게 돼요. 그리고 외채 부담도 증가하죠.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이 됐어요. 달러 대출이 10억이 있었는데 이게 14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외채 빚을 지고 있는 기업들, 큰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자금 이탈 우려까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결국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전부 다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쇠를 풀 핵심, 키는 바로 물가에 있습니다. 물가가 빠져줘야 돼요. 임금, 그리고 유가, 주거비, 이것들이 안정이 돼야지만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증시가 안정이 됩니다. 유가는 어느 정도 많이 빠져줬죠. 지금 중요한 게 고용지표인데 실업수당 청구건이 지금 21만 건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던 고용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용이 그동안 탄탄했기 때문에 긴축을 더해도 된다. 이런 스탠스였다면은 이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질수록 긴축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돼요. 고용이 좋으니까 긴축해도 돼. 이게 아니라 고용이 흔들리네? 긴축을 조금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스탠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스탠스는 주가 반등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어닝 쇼크다 뭐다 해서 4분기 전망도 흐리다. 3분기 10조 8천억,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 4분기에는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막 나와요. 경기가 침몰하면서 주가도 폭락을 할 것인가? 실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52,000원 부근까지 매수하기 좋아 보이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52,000원 살짝 깨고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아니, 업황은 안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반등을 할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9월 말부터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 사이클은 꺾였다고 하고 세계 경기는 침체된다고 하는데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고 있을까?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는 이런 순환주죠.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특징이 있어요. 다음번 삼성전자 영상에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현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피크 상태죠. 이게 원달러 환율 월봉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월봉상 이격이 너무나 커져 있다. 5개월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보조지표 역시 굉장한 과매수권이다. 하락 가능성이,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단기 피크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점점 매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1440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국내 증시,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빠졌죠. 환율이 근데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기들이 달러 들고 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꿀 때 옛날 같으면 100억 바꿀 거 140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40억을 더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빠졌죠. 달러로 인한 환차익, 그리고 저평가된 주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이득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아까 월봉 보셨죠? 올해 초 나스닥 연봉 차트와 너무 흡사하죠? 자, 비슷합니다. 그럼 이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JP모건 빼고는 전부 다 주가는 계속 빠질 거다. 모건 스탠리가 근데 긍정적 보고서를 하나 냈죠. 한국 주식을 사라. 우리나라 국내 대차 대조표 견조하다. 그리고 코스피 2000은 지지선이 되어왔다. 저는 사실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잘 믿지 않아요. 태세 전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지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고지고대로 들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태세의 전환도 엄청나게 빠르죠.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좋다고 했다가. 왜냐면 그걸 이용해서 매수 혹은 공매도 자기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기관들이기 때문이에요.
본인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하버베스트라는 이 운용사 CEO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지난 40년 투자 데이터가 증명한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건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는 당연히 살 기회입니다. 경기 호황은 팔 기회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증시를. 이렇게 박스를 나누어 봤을 때 위에는 당연히 팔 자리고 당연히 아래는 살 자리란 거죠. 근데 정작 아래 왔을 땐 사기 힘들고 위에 갔을 땐 팔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나스닥 차트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더 빠지더라도 전저점을 깨더라도 여기 아래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매물대가 쌓여있다. 그리고 실제 그 매물대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냐?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180주 이동평균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를 올라타면 돼요. 11,550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물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게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11,550. 여기를 뚫어서 지지가 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12,000 정도를 안정적으로 뚫고 지지가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도 제가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저점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 상승을 의미하는 반전 지표다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도 아니나 다를까 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똑같아요. 이게 여기서 반등을 했다고 그냥 이렇게 가냐?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넘으면 돼요. 코스피 2300 돌파해서 지지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이것도 이 포인트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상황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 이게 월봉이거든요. 저는 피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격이 굉장히 떠 있어요. 월봉 이격도 떠 있고 보조지표 역시 굉장한 과매수를 가리키고 있다. 국채금리가 피크치고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증시가 반등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는 반전 시점이 오면은 오히려 주가는 반등한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을 지지하냐 그리고 지금 반등이 어디까지 가느냐. 조금 전에 아까 대응 포인트 말씀드렸죠. 어느 구간을 넘어서 지지하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때 고점에 피크 치고 반등했는데 여기서 저점을 깼어요. 여기를 깼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여기를 이렇게 지지 못하면 예전에 삼성전자 모습처럼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PER이 지금 15배 정도입니다. 평균 아래예요. 이때 시점에 S&P 500 PER 훨씬 높았겠죠? 그때와 지금의 주가는 그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빅스 지수 변동성 공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큰 하락이 왔던 증시 큰 폭락이 왔던 이 구간이죠. 아직 여기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고 내려온다는 거죠. 아직 증시는 안정적이다. 경제 위기로 번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자면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안정적이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린 이 나스닥 올해 초 연봉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현재의 나스닥 월봉 모습이에요. 이 이격을 메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이격을 메웠죠. 그리고 현재 이 5년 이동평균선 지지를 정확히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빠졌다가 들어 올려서 지지 받은 상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최저점이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저점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스닥의 특성이 어쨌든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양봉 이후에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양봉이 그 다음엔 이어지는 이런 추세가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인데 근데 이 폭이 생각보다 이 떠있는 이격이 많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이게 오히려 반등을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속 이런 상승 추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권을 만들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른 중장기 경기 침체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반등권이 오더라도 그 다음 주가가 다시 한번 폭락할 가능성도 저는 일단 열어는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격을 어느 정도 올해 이격을 메꿨다는 것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멈춰줘도 너무나 자연스럽다. 혹자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저점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아니라 미래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 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6개월이나 12개월 뒤에 이때도
금리 인상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상 추이는 이렇게 꺾일 거고, 물가도 꺾일 거고, 증시는 반등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상황이 6개월 뒤, 12개월 뒤에 더 악화가 돼 있을 거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보다 증시가 더 높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이게 저점을 깨고 한 번 더 빠지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점을 깨든 못 깨든 이거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깼을 때 어떻게 난 대응을 할 거야, 이런 거는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주가는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보면은 지금보다 높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증시 반대 지표들 피크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고용시장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 얘기는 곧 긴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환율, 기술적으로나 정황상으로나 단기 피크의 모습이 보인다. 국채금리, 이것도 저는 피크로 봅니다. 이 얘기는 증시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밸류에이션 거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품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장기 5년, 10년 평균 아래에 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피크 구간에 와 있다. 과매도 구간이다, 증시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해야 될 곳에서 정확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등했다. 그리고 보여드린 나스닥 5년 이평선 지지 구간,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이 최저점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저점을 깨더라도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시나리오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7월 반등, 그리고 8, 9월 조정 박스권, 그리고 지금 반등을 예상한 10월 달에 왔는데 과연 10월 중에 반등이 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인플레가 둔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연준은 인플레 피크의 모습이 안 보인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연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어제까지 매파적 발언 쏟아내다가 그 다음날 비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멘트만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바뀌면 바로 멘트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긴축이 완화되고 증시 반등 가능성이 열린다. 하지만 반등의 지속 추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 180주 이평선을 넘어야 된다. 여기 11,550을 넘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12,000.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빡 실려가지고 양봉이 쫙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일단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반등의 힘이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반등의 힘이 아주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이 안정적으로는 2300, 2250, 2300 여기를 넘어주면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다. 나스닥 180주 이평선, 그리고 코스피 2300, 이거를 주의 깊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실적 발표 구간이죠.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단기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미래의 정황, 숲을 보고 투자하자. 6개월 뒤에도 과연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추이가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냐, 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증시가 안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때를 보고 가는 거죠. 아직 증시가 많이 불안합니다. 물론 이게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단기적인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 결국 증시는 우상향한다. 과거 100년의 역사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구간은 매도할 기회가 아니라 매수할 기회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